그날 밤 도시의 불빛이 꺼졌을 때 나는 아내를 위해 만든 금빛 세 장을 떠났다. 그녀는 내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틀렸어. 나는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부터 그녀가 무너질 차례야.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완벽한 복수극이야.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이 꺼진 줄도 모르고 싸늘한 서비스 아파트먼트 임시 숙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내 머릿속은 오히려 선명해지는 기분이었다. 백지장처럼 하얘졌던 혼란은 잠시 그보다 더 차갑고 냉정한 어떤 계획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최서아, 내 아내였던 여자. 그녀는 아마 내가 무너져 내릴 거라고,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 돌아와 용서를 빌며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겠지. 완전히 틀렸어. 어젯밤 내가 흘린 유일한 눈물은 그녀를 향한 미련이나 슬픔 따위가 아니었다. 과거에 나약하고 어리석었던 박지훈에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거짓된 시간을 보내는 냉정한 작별 인사였으니까. 그래, 이제부터 시작될 내 인생의 새로운 장에는 더 이상 눈물은 없을 것이다.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서아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 한 번에 한남동의 가장 예약하기 어렵다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리다시피 했고, 그녀의 가벼운 한숨 한 번에 파리행 비행기 티켓과 샤넬 매장의 VIP 룸 문을 열었다. 그녀가 흘러가듯 갖고 싶다 말한 한정판 시계는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남편의 도리라고, 그것이 이 위태로운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정말 바보처럼 믿었다. 눈부신 보석들, 꿈 같은 휴양지로의 잦은 여행들, 계절마다 바뀌는 그녀의 옷장.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아니, 사랑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착각했다. 그녀의 만족스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잊지 못한 채 어쩌면 나는 서아라는 아름답지만 가시 돋친 새를 위해 나 스스로 너무나 화려하고 거대한 금빛 새 장을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새가 단 한순간도 진심으로 그 안에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우리의 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금이가 있었지만 나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걸까? 서아는 점점 더 이유 없이 차가워졌다. 내가 힘들게 준비한 저녁 식탁 앞에서 사소한 트집을 잡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날이 잦아졌고, 밤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비밀스러운 전화는 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욕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나 이어졌다. 보란듯이 황급히 지워지는 메시지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그녀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정말이지, 눈뜬 자님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서아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입가에 언뜻 스치는 미소.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니,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본 적 없는 소녀처럼 해맑고 순수한 미소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스마트폰 액정 속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누구야? 그렇게 재미있어.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던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스마트폰 화면을 황급히 감추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다. 아, 그냥 친구야. 자기야. 별거 아니니까 이상한 상상하지 마. 그리고는 내 볼에 가볍게 입맞추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아주 잠깐의 당황스러움과 차가움을 나는 보았다. 그 말이 얼마나 고무한 변명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애써 외면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했던 내 어리석음. 의심은 독버섯처럼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밤마다 그녀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결국 나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 결코 하고 싶지 않았던 선택.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내 손으로 우리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 지긋지긋한 의심의 안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추악할지라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다. 탐정에게서 처음 받은 보고서는 실망스러웠다. 서아가 혼자 강남의 고급 카페를 드나들고 청담동 명품거리에서 쇼핑을 즐긴다는 내용뿐이었다. 물론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는가. 대부분 내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이었다. 그녀는 내 지갑에서 나간 돈으로 실제로는 강태준이라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작자를 위해 선물을 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저 사치스러운 아내의 모습일 뿐 결정적인 배신의 증거는 없었다. 그때까지는 그저 막연한 불안감과 깊은 서운함,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뿐이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자기기만까지도. 나는 이 위태로운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었다. 마지막 발버둥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미련이었을까? 나는 우리가 처음 약혼했던 서울의 밤이발 아래 용단처럼 펼쳐지는 남산타워 최고층 레스토랑 라시엘의 저녁 식사를 예약했다. 서아가 언젠가 잡지에서 보고 갖고 싶다고 흘리듯 말했던 까르띠에의 한정판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떨리는 손으로 준비했다. 그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며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쩌면, 아주 어쩌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행복하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정말이지 한심할 정도로 순진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수천 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졌지만 우리 테이블 위에는 숨막히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내가 말을 걸수록 서아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갔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나를 향해 있지 않았다.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는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와인잔이 몇 번 오가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내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있잖아, 지훈 씨.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실은 말이야, 강태준 씨는 당신하고는 정말 달라. 그는 자유롭고 열정적이고 무엇보다 나를 이해해. 진정한 남자가 어떤 건지 알게 해줬지. 하지만 당신은 그냥 안전하고 따분하고 일하고 돈 버는 것밖에 모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과 조소는 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절망감과 마비 상태에 가까웠다. 마치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끝없이, 그러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기묘한 평온함과 함께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한 깨달음이었다. 그래, 나는 날아갈 생각조차 없는 새를 위해 너무나 공들여 금빛 새 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어리석게도. 서아가 한창 자신의 새로운 사랑과 나의 부족함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아이폰 액정이 불쑥 켜졌다. 진동과 함께 떠오른 발신자 이름. 마이 선샤인 앤드 LT 3분. 햇살. 내게 단 한 번도 그런 애칭으로 불러준 적 없던 그녀였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내 이름이 아니었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그동안의 모든 의문과 불안감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나는 소리치거나 따지지 않았다.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 버렸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덤덤하게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거 얼마나 오래 준비한 거야, 서아?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며 마치 승리자처럼 나를 내려다보며 비웃듯 대답했다.
내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 만큼 충분히 오래? 그 대답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어떤 말도 어떤 표정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미련 없이 레스토랑을 나섰고 우리의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불렀던 그러나 이제는 텅 빈 껍데기뿐인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 한숨 못 잔 쾌한 얼굴로 홍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내가 한때 서아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밤새워 그렸던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전원주택의 정교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아이들 방 2개, 넓은 정원, 벽난로가 있는 거실. 모든 것이 서아의 취향에 맞춰져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 설계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이 전쟁, 나는 절대로 지지 않아 내 안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시작이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하고 잔혹한 복수의 시작.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녀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리라. 홍 변호사 사무실의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 앞에 앉았을 때 내 얼굴에서는 전날 밤의 처절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결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홍 변호사는 내 오랜 친구이자 아버지의 동료였다. 그는 내 설명을 듣는 내내 착잡한 투정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준비해온 서류들과 간략하게 정리한 계획을 내밀자 그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나를 찬찬히 뜯어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지훈 군, 정말 확신하는 건가? 이건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길일세. 나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비웃음이었을까? 아니면 처절한 자조였을까? 변호사님, 최서아 씨가 제게 다른 길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 아니라 그녀가 강요한 결과입니다. 홍 변호사와의 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혼 소송 준비와 재산 분할. 내 요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한 비밀 유지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 나는 탐정을 통해 확보한 최서아의 무분별한 지출 내역, 거액의 불분명한 자금 흐름이 담긴 은행 거래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아직 직접적인 불륜의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부부 공동재산을 횡령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이것들로 부족하다면 더 확실한 증거도 곧 확보될 겁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다음으로 나는 개인 자산관리 전문가인 김 실장을 만났다. 오랜 고객이었던 만큼 그는 내 긴급한 요청에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여 주었다. 최서아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일부 계좌는 즉시 동결 조치되었고 그녀와 연관된 모든 투자 상품은 신속하게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개인 자산은 오직 나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신탁 계좌로 안전하게 이전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거의 동시에 마치 잘 짜인 군사 작전처럼 은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이나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다. 그녀가 눈치채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는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다. 특히 나를 아들처럼 아껴주셨던 서아의 부모님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서아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차마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지는 못하고 서아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어쩌면 아주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고만 애둘러 말했다. 그리고 제발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거나 서아에게 섣불리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다. 그분들의 충격과 슬픔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지만 나는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내 부모님께는 좀 더 단호했다. 서아가 어떤 연락을 해오든 절대 제 행방에 대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내 결연한 모습에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모든 법적,
재정적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동안 나는 박지훈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릴 계획을 세웠다.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하나씩 삭제되었고 오랫동안 사용해온 휴대폰 번호도 폐기 처분할 예정이었다. 목적지 없는 긴 여행. 어쩌면 그것이 내가 선택할 다음 행보일지도 몰랐다. 문득 서아가 경멸하듯 내뱉었던 말들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그녀의 취향,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이름.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다시 한번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오히려 그것을 내 계획을 밀어붙이는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시켰다. 후회하게 만들어주리라. 반드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던 날, 서아는 강태준과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집을 비운 상태였다. 내 개인적인 물건들을 챙기던 중 나는 우연히 서아의 드레스룸 깊숙한 곳, 이튄 듯 처박혀 있던 낡은 구두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보다는 어떤 불길한 예감에 이끌려 상자를 열었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낡은 구두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혼자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던 별빛 계곡, 푸른솔 해변행 비행기 티켓들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각 여행지마다 티켓은 2장씩이었고 심지어 최고급 리조트 숙박 영수증에는 강태준님, 최서아님 혹은 아예 에마어웬드 MRS 칸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었다. 날짜를 확인하니 내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밤샘 작업을 하던 바로 그날들이었다. 아, 그랬구나. 내가 그녀의 편안한 삶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그녀는 다른 남자와 사랑의 도피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과 함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모든 증거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것들은 그녀의 추악한 배신을 증명할 또 다른 무기가 될 터였다. 모든 법적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녀가 흥청망청 사용하던 계좌들은 냉정하게 처리되었고 홍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서류는 최종 검토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나는 한때 우리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그러나 이제는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지는 그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우리의 웨딩 사진, 함께 고른 가구들, 그녀의 향기가 배어있는 물건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았지만 나에게는 이미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옷가지 몇 개가 든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식탁 위에 집 열쇠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메모 한 장을 남겼다. 당신의 취향과 함께 행복하길 바라오.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 당신은 이미 가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 것이요. 나는 소리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휴대폰은 길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새 휴대폰에 새 유심칩을 끼웠다. 화면이 켜지자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박지훈은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다. 완벽하게.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시작될 터였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심지어 최서아조차도 감히 내 평화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후 최서아는 아마도 강태준이라는 작자와 함께 며칠간은 화물경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손에 들린, 아니 이제는 정지된 내 명의의 신용카드가 모든 ATM기에서 냉혹한 거부 메시지만을 뱉어낼 것이라는 사실도, 그녀가 그토록 따분하다 못해 경멸까지 했던 남편 박지훈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다. 그래,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자비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어쩌면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파멸적인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오직 강태준과의 짜릿한 미래만을 그리고 있었을 테지. 가소로운 일이다. 내가 사라진 첫날, 서아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홍 변호사에게서 은밀히 전달받은 탐정의 보고서에는 그녀의 한심한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강태준과 청담동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와인을 곁들인 저녁을 즐기고 다음 날에는 백화점 명품관을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태준에게 줄 값비싼 시계와 옷가지를 골랐다고 한다. 내 돈으로. 내가 밤낮 없이 일하며 벌어들인 피 같은 돈으로 말이다. 아마 내가 잠시 토라져서 며칠 바람이라도 쐬러 갔거나 혹은 을에 그랬듯 곧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며 돌아와 용서를 빌 것이라고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했겠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가? 이틀,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그때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내 번호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나는 차가운 기계적인 안내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을 테니 슬슬 불안감이 엄습했을까? 그녀는 그제야 부랴부랴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집으로 돌아갔고 정막만이 감도는 것일 싸늘하게 식은 식탁 위에 놓인 내가 남긴 짧은 메모를 발견했다. 당신의 취향과 함께 행복하길 바라오.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 당신은 이미 가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 것이오. 그녀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며 내가 유치한 장난을 한다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박지훈 씨도 참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혼잣말을 짓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녀가 매주 들르던 VVIP 전용 스파에 예약하고 늘 그랬듯 4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을 때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라는 직원의 당혹스러운 말과 함께 화면에 영원이라는 잔액은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연이어 다른 카드들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그녀에게 아낌없이 발급해 주었던 모든 보조 신용카드들 역시 싸늘한 시체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 순간 최서아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싸늘한 공포가 독사처럼 그녀의 심장을 휘감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제야말로 잔인한 현실을 직시할 시간이 된 것이다. 최서아. 달콤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고. 걷잡을 수 없는 패닉에 빠진 서아는 가장 먼저 홍 변호사에게 거의 울부짖듯 연락을 취했다. 그의 침착하고 냉정한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을 것이다. 박지훈 씨는 최서아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서아 씨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산 분할. 그녀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내가 그저 순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의 발치에서 눈물이나 흘리며 떠날 줄 알았겠지. 천만의 말씀. 그녀는 거의 발작적으로 허둥지둥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내 간곡하고도 단호한 부탁을 받은 부모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훈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우리도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하셨다. 그녀의 부모님 역시다니 지훈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일단 진정하고 지훈이와 차분히 대화로 풀어보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그녀의 분노만 돋우는 말만 되뇌었다고 한다. 사방이 두꺼운 벽으로 막힌 듯한 절망적인 기분이었을까? 이제 슬슬 깨달아야 할 텐데. 그녀가 딛고 서 있던 세상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려고 하듯 서아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김민준에게까지 손을 뻗쳤다. 아마 민준이라면 내 행방을 알 거라고, 어떻게든 나를 찾아내 설득해 줄 거라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겠지. 그녀는 민준을 고급 카페로 불러내어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준 역시 내 부탁을 받은 터였다. 그는 서아에게는 안타까운 척 깊은 동정의 눈빛을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그녀의 가증스러움에 치를 떨었다고 나중에 내게 털어놓았다. 그는 지훈이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 어디로 갔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았다며 교묘하게 연기를 펼쳤다고 한다.
그리고는 뼈 있는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서아야, 지훈이가 보기보다 속이 깊고 한번 상처받으면 오래가는 녀석이야. 내가 뭘 어떻게 했기에 걔가 오죽했으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사라졌을까? 걔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내 변덕 다 받아주며 참기만 했겠어. 그 말을 듣는 서아의 표정이 어땠을지 굳이 보지 않아도 눈앞에 선했다. 아마도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일말의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얼굴이었겠지. 상상만 해도 통쾌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그 시각, 나는 한적한 강원도 산골에 벽난로가 타닥거리는 아늑한 통나무집 창가에 앉아 홍 변호사가 보내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어보고 있었다. 따뜻한 벽난로의 온기가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탐정이 추가로 보내온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내가 서아에게 생일 선물로 사준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고 보란 듯이 강태준과 시내를 질주하는 그녀의 모습, 주말마다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내 카드로 결제된 값비싼 와인과 스테이크를 그에게 개걸스럽게 먹여주는 장면들. 심지어 두 사람이 한낮에 인적이 드문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태연하게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서아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아니, 나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조롱하는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한때는 내 전부였던 그 미소가 이제는 역겨움과 배신감으로 얼룩져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헌신했던 사랑의 대가란 말인가. 보고서에는 더욱 충격적이고 추악한 내용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작자는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실상은 밑바닥 사기꾼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는 IT 스타트업이니 해외 신재생 에너지 개발인이 하는 허황된 이름으로 실체도 없는 유령 투자 사업을 여러 개 벌여 순진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고 해외 원정 불법 도박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리고 최서아는 한때 내 아내였던 최서아는 내가 밤낮 없이 클라이언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자존심까지 팔아가며 벌어들인 그 소중한 돈을 적지 않은 액수를 그 작자의 허무맹랑한 사업에 생각 없이 투자했던 것이다. 아마도 모험적이고 이해심 많은 데다 밤일까지 황홀하게 자라는 그의 달콤하고 음탕한 혓바닥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겠지.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와 한패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녀의 끝없는 허영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합작품일지도. 나는 당장 홍 변호사에게 국제전화로 연락해 이 새롭고도 명백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한치의 자비도 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유책 사유는 이제 산처럼 쌓여 있었다. 재산 분할. 웃기지 마라. 그녀는 단 한 푼도, 아니 내 그림자조차도 가져갈 자격이 없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최서아는 마침내 문제의 치명적인 심각성을 온몸으로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한때 그녀의 화려한 삶과 허영심을 상징했던 강남의 수십억짜리 고급 빌라는 이제 텅 비고 싸늘한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을 테고 한때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몇 개씩이나 아무렇지 않게 사들이던 그녀의 지갑에는 이제 커피 한 잔 값도 남아있지 않았다. 너무나 당연하게 공기처럼 여겼던 나의 무제한적인 재정적 지원은 신기루처럼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러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운명적인 사랑이라며 그녀를 유혹했던 강태준의 태도도 180도 돌변하기 시작했다. 돈 나올 구멍이 완전히 막히자 그는 서서히 가면을 벗고 저열한 본색을 드러내며 짜증과 폭언, 심지어는 은근한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한다. 서아야, 너 나한테 투자한 돈, 그거 다 어디서 난 거야? 설마 그 등신 같은 내 남편 돈은 아니겠지? 어쨌든 빨리 추가 투자금 마련해와. 안 그러면 험한 꼴 볼 줄 알아. 매일 밤 이어지는 그의 협박에 서아는 핏기 없는 얼굴로 암담한 미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떨고만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자신의 가녀린 소나기에서 힘없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홀로 주저앉아 발작적으로 절망적으로 소리쳤다고 한다. 박지훈. 이 개자식.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까지 게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처절한 절규는 그러나 굳게 닫힌 창문과 텅 빈 벽에 부딪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하고 고무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이제 그녀가 그토록 정성껏 뿌린 배신과 탐욕의 씨앗이 맺은 아주 혹독하고 쓰디쓴 열매를 스스로 거두어 삼킬 시간이 온 것이다. 한 방울의 동정도 없이 최서아의 절규는 텅 빈 빌라의 대리석 벽에 부딪혀 고무한 메아리로 흩어졌다. 당연하게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강원도 산골 통나무집에 있는 내게 그 소리가 들릴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내가 치밀하게 설치해 놓은 차가운 올가미는 그녀의 화려했던 삶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옥죄어가고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항소 불가능한 심판처럼. 사람들은 말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최서아는 이제야 그 오래된 격언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진정한 남자라며 모든 것을 바쳤던 강태준이라는 작자가 천박한 본색을 드러내고 한때 그녀를 여왕처럼 떠받들던 피상적인 친구들이 싸늘하게 등을 돌렸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깨닫기 시작했을까? 아니, 아마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원래 그런 인간이었으니까. 숨막히는 절망의 시작은 돈 문제였다. 내가 발급해 주었던 VVIP 신용카드들은 이미 오래전에 정지되었고 이제는 그녀 명의로 된 카드들마저 연체료 독촉장이 붉은 글씨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카드사 직원들의 기계적이지만 압박감 넘치는 목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스마트폰을 울렸을 것이다. 최서아 고객님, 미납 금액이 상당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합니다의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함께 살던 강남의 고급 빌라 역시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금 미납에 따른 매각 예정 통보서가 날아들었다. 내가 내 몫의 대출금 상환을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홍 변호사와 사전에 철저히 협의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은 이제 곧 차압딱지가 붙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믿었던 강태준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다. 서아의 지갑이 비어간다는 사실을 눈치챈 순간부터 그의 달콤했던 가면은 벗겨지기 시작했다. 서아야, 너 요즘 왜 그래? 전에 내가 말한 투자금은 어떻게 된 거야? 나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좀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다정했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서아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녀가 마지막 남은 비상금과 폐물 몇 점을 그에게 넘긴 직후였다. 아마도 그는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났거나 아니면 자신이 벼려놓은 또 다른 사기 행각의 뒤처리를 위해 잠적했을 것이다. 남겨진 것은 텅 빈 집과 그보다 더 고무한 서아의 마음뿐이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서아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은 그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였다. 강태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희미한 두 줄의 임신 테스트기를 붙잡고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을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태준에게 수없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그의 위장된 사업체 사무실 역시 텅 빈 상태였다. 그제야 서아는 강태준이 얼마나 철저한 사기꾼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농락당했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궁지에 몰린 서아는 한때 자신이 절친이라 불렀던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과거 서아가 명품 가방이며 고급 식사를 밥 먹듯 사주었던 배수진을 비롯한 무리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다. 서아야, 미안한데 나도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 다음에 꼭 보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색한 변명들. 어떤 이들은 더욱 비열했다. 어머, 웬일이니? 내가 돈이 다 떨어지다니. 걱정 마. 내 전남편 박지훈 씨한테 연락해봐. 그 사람 엄청난 부자잖아. 내까지 거 먹여 살리는 건 일도 아닐 텐데
뭘 그리 걱정해. 조롱과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아의 가슴에 박혔을 것이다. 한때는 그녀의 돈과 화려함에 빌부터 온갖 아양을 떨던 그들이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이토록 차갑고 간사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터였다. 결국 서아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명품 가방과 시계, 보석들을 하나둘씩 헐갑에 처분해야 했다. 내가 선물했던 수많은 물건들이 그녀의 손을 떠나 전당포 진열장이나 중고 명품 매장으로 사라져갔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밀린 카드값을 겨우 막고 남은 돈으로는 허름한 변두리 반지하 원룸을 구했다고 한다. 한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녀가 이제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컴컴한 지하방에서 홀로 눈물 짓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삶의 대가였다. 한편 나는 강원도 산골에서 조용히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프리랜서 건축가로 작은 프로젝트들을 맡아 진행했고 아침이면 산새 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벽난로 앞에서 책을 읽었다. 잊고 지냈던 운동도 다시 시작했고 주말이면 인근 계곡으로 낚시를 떠나기도 했다. 홍 변호사를 통해 간간히 서아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날 무고한 아이에 대한 아주 잠깐의 연민이 스쳐 지나갔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서아를 향한 동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니까? 궁지에 몰리다 못한 서아는 결국 우리 부모님 댁까지 찾아갔다고 한다. 퉁퉁 부은 얼굴로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이 얼마나 박지훈에게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매정하게 자신을 버렸는지, 심지어 강태준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었다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아들을 끔찍이 아끼시는 우리 부모님이었지만 한때 며느리였던 그녀의 비참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셨던 모양이다. 약간의 새멀비와 함께 몸조리 잘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건네셨다고 한다. 하지만 아들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키셨다. 내 새로운 연락처나 거처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셨던 것이다. 어느덧 배는 남산만큼 불러왔고 서아는 곰팡내 나는 어두컴컴한 반지하 방 침대에 홀로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울부짖었다. 한때 반짝였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빛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돈, 사랑, 친구, 명예.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마지막 대가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될 더 끔찍한 지옥의 서곡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핏기 없는 그녀의 입술 사이로 한 줄기 희미한 빛처럼 혹은 마지막 발악처럼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박지훈? 반드시 박지훈을 찾아야 해.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섬뜩한 집착의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 시작했다.